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성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그 국민의힘 경선 2강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네. 물론 과반 득표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자 구도에선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2강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당직을 맡고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뭐 결과에 영향 줄 만한 투표는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2명. 그 한국일보 기사였나? 그 각 캠프별로 이렇게 누가 될 것 같냐라는 조사를 각 캠프에. 네. 그 낸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안철수 후보를 제외 아니다. 저 김문수 후보 측이 김문수 한동훈, 네. 한동훈 후보 측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측이 김문수 홍준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다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김문수는 상수고 이제 그 안에 조합만 가지고 따져보면 김문수 한동훈이 제일 유력한 거 아닌가. 왜냐면 각 후보별로 그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각 후보들이 내놓은 안을 보면 김문수 한동훈이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제 채널A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보수 진영 후보들은 뭐 이건 뭐 이미 여러 조사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수치니까 이재명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다 모으면 그래도 한 10%대 그러네요. 안팎의 예. 차이가 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도 집어 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겐 좀 안 되는 저런 상황이에요. 저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이 나머지 주자들 사이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데 저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지금 국민의힘 경선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한덕수 대행이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앞서서 우리 뭐 구자룡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어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랄지 어떤 미국과의 관계랄지 중국과의 관계랄지 이런 게 너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한동훈이랍니다. 저 한덕수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세가 좀 높아지는 양상을 좀 보이는 건 철저히 이재명 대표의 약점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긴 하나 국민의힘 자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 투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어떤 신임으로 투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지가 네. 어느 정도 합치다 보니까 예. 우리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일단 단일화 변수가 있잖아요. 네.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뭐 결심을 굳혔다고 하지만 본인 혼자 이제 내가 완주하겠어, 무소속으로 끝까지 뛰겠어 이건 아닌 거고 그렇죠. 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거니까 아마 앞으로 이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하게 대선판에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앞서서 한 대행이 이런 뭐 국민적인 열망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명분을 좀 잘 쌓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이 왜 나오는 거야라고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저도 이제 뭐 당 조직부총장이니까 지금 우리 후보들이 한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그리고 우리 4명의 후보들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 당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건 네, 사실 우리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큰 페널티죠. 예, 그쵸. 게다가 우리 당 후보는 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내는 기탁금, 뭐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꽤 중요한 문제죠. 네, 그리고 그 뭐 예선, 뭐 4인 경선, 2인 경선을 뚫어서 최종 후보가 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도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실수가 나오면 본인이 본선 경쟁력에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넘어가서 후보가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원샷 경선으로 해서 우리 당 후보랑 1대1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당 후보들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당 바깥에서 그 만들어진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 내지는 국민의힘 뭐 위원장들이 지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법적인, 실무적인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같이 곁다 있다 보니까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방정식입니다. 그게. 시간이 또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어제 저희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더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단일화 시에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지금 그 경선을 뛰고 있는 4명의 후보와 붙여봤을 때 다 한덕수 대행이 앞서게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그냥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 새 인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정말 좀 안정적으로 지금 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나오는 지지율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보면 저건 좀 당연한 수치 같고 근데 저대로만 단일화를 실제로 하게 되면 너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여론만 있고 한다면 검증도 없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뭔가 본선에서 나온 주자들과 결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원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경우에 더 많이 몰립니다. 늘.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의 뭐 무도한 어떤 뭐 비윤리적이고 그다음에 비합법적인 문제들을 짚어냈던 검찰총장으로서 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까지 된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에서 잘 보다시피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뭐 한덕수 대행이랑 1대1 적합도라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긴 하지만 정치를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열망을 할 때 보면 늘 보수 진영의 1등 주자로서 거의 그렇죠. 확고한 자리를 위치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치를 하지 않은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여기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여전히 실무적인 법적인 뭐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 단일화 과정에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막상 출마 선언하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좀 그렇죠. 실제로 나왔을 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출마는 윤석열 시즌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반론할 만한 근거가 좀 빈약해 보이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좀 숙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실 거면 한덕수 대행 가지고 중도 확장이 되겠느냐 이것도 좀 고민 지점일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중도 확장의 가장 큰 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얼만큼 거리두기를 잘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반론하기 쉽진 않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일한 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임기 초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예. 유일하게 3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후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시즌 2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아프게 들리고요. 이번 선거를 만약에 다시 한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이 아니라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뭐 이런 구도로 어떻게든 끌고 가야 우리가 그나마도 승산이 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론조사도 보면 우리 당 후보 플러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도 포함을 해봐야 이재명 대표랑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소환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민의힘과 탈피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탈피해야 되는 이중 과제를 안고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발표될 2인 후보가 얼만큼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둘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둘 것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올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의 등장만으로도 그 차별화는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한덕수 대행을 가지고도 차별화할 수가 있나요? 제가 계속 사실 한덕수 추대론, 한덕수 후보론 나왔을 때마다 많이 지적했던 문제가 사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다시 한번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용병 국민의힘은 용병 정당이냐 대통령 후보를 용병으로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한덕수 후보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자꾸 이렇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우리 후보들의 트래픽을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결선으로 갈 후보 2명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또 있을 예정이고 3일에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는 사람 앞에는 빅텐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낙연 전 총리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빅텐트로 하나를 묶으려면 반명은 반명인데 거기에 좀 포함되는 개념이 개헌 같아요. 네. 임기 단축 개헌을 가지고 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한 상대지만 좀 맞서겠다 이런 구상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대선 마지막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가장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 엄청나게 그게 선거를 좌우할 만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개헌이요? 예. 네. 오히려 반영 빅텐트가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사실 이번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더 클 것 같고 네. 보통 우리가 단일화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려면 그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의 이질성이 얼마나 큰가가 단일화의 어떤 성패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가장 이질적인 집단 2개가 딱 합쳐졌을 때 그것 때문에 스파크가 틀 수도 있고 물론 그 화학적 결합이 망할 수도 있지만 예. 잘만 결합되면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대표적으로 과거 DJP 연합 같은 것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반명 빅텐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 그거라고 봅니다. 이게 DJP 연합에서도 당시에 DJ랑 JP가 회동을 하는데 DJ가 JP한테 그랬다 그래요. 내가 후보 빼곤 다 양보하겠다. 아, 후보 빼곤. 예. 네. 근데 이제 JP 입장에서는 나는 총리도 좀 요구하고 가령 무슨 장관 이렇게 몇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DJ가 그냥 후보 빼고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협상이 생각보다 금방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말하자면 반명 빅텐트에 있는 후보들의 이해관계는 다 다를 건데 네. 정말로 이재명을 이길 생각이라면 사실 DJ가 내놓았던 내가 후보 빼곤 다 양보하겠다 정도의 서로 간의 양보가 있지 않으면 이 스파크가 튈 만한 화학적 결합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 이를 갈고 우리가 절치부심하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된다라면서 불덩이에 네. 좀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직후에 바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물밑으로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세력과 또 이거 아니라고 좀 해명했던 세력들 간에 또 약간의 좀 신경전도 불거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윤 어게인 이거 창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다 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윤 네. 대통령도 가시고 무슨 변호사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김계리 변호사. 거기도 가시고 정강훈 목사도 출마하신다는데 거기도 가시고 다 이번 기회에 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예 그냥 만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분가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 이제 분가를 하시면 예.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당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가 얼마 전에 윤성현 의원을 비난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좀 논란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친윤 세력 간에도 분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코미디죠, 코미디. 예. 그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퇴행적인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친윤이라는 말도 되게 뭐 어색한 말이 돼버렸는데 뭐 언제 친윤이라는 말이 이제 약간 희화화돼 버리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네. 굉장히 퇴행적인 말이 돼버렸고 우리 당에서 저 친윤입니다 하는 의원 지금 손들라 그러면 108명 중에 글쎄요 한두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미 친윤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 원내에는 이미 사라진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김계리 변호사나 이런 분들, 뭐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윤호개인이 뭐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이분들이 또 탄핵 심판 때 변호인도 하셨고 뭐 이미 소도 이뤘는데 외양간까지 부시고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 파면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명확히 선 긋는 작업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보들이 서로 뭐 계엄 때 뭐 했냐 뭐 지금 뭐 명확한 입장이 뭐냐 서로 이렇게 약간 공격을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정강정책 연설에서 했던 게 좀 파장을 일으키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진작 지도부가 했어야 되는 말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잖아요. 네. 앞으로 본선 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보다는 후보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선 후보가 된 사람에게서. 뭐 사실 이제 윤희숙 원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고 저는 네. 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일개 의원의 입장에서 네. 내지는 지도부 일각의 입장에서 그 나왔던 발언들이라면 앞서 말 뭐 불똥이니 뭐 윤과 결별해야 되니 이런 얘기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윤희숙 원장의 그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강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실제로 권성동 대표가 추인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건 맞는 말 했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 소위 말하는 쌍권 대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예. 적어도 윤희숙 원장이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당의 이름을 했고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는 이건 당 공식 입장으로 봐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후보들이 얼만큼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네. 적어도 저는 윤희숙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잘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당 지도부의 추인도 받았고 당의 입장은 한 번 더 나온 것이고 그럼요. 예. 앞으로는 후보가 또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안 될 것 같아라는 좀 열패감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 조직 부총장이시니까요. 전략이 있으실 거잖아요. 필승 전략 뭐 좀 공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필승 전략이요. 예. 그거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선 선거에 이길 방법이 없다. 이거는 네. 대전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처절한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뭐 득표율 보면 90% 득표율 받아서 후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데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준비를 좀 빨리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 전략을 보면 그 정책들을 보면 사실 정합성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예를 들면 노동계 가서 노동계 입맛에 맞는 사탕을 던지고요. 또 재계에 가서는 재계의 입맛에 맞는 사탕을 던집니다. 네. 하지만 이 얘기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뭐 무슨 AI 뭐 강국 만든다, 반도체 강국을 만든다 하면서 52시간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재고별 재건축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아무데나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몇 개만 걸려라. 네. 하나당 뭐 가령 몇천 명의 지지자만 확보하면 그 10개만 모으면 예. 이긴다. 이제 네. 이 생각으로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논파하고 정말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그다음에 유능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가장 뭐 필승 전략인데 이거는 마치 그냥 서울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교과서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예. 거랑 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 실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현할 수 있는 뭐 공약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제 본선 들어가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석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